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며칠간 AI 업계의 시선은 화려한 기술 발표 무대에 쏠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명 뒤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실질적인 것들을 도로 위에 깔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 댈러스에서 동시에 포착되고 있는 수십 대의 차량을 볼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익숙한 모델 Y 같지만 그 속에는 일반 차량에는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 차량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는 왜 다른 곳이 아닌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관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내무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43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의 배우가 바로 테슬라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협력하여 미시간주 랜싱의 LFP 각형 배터리 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연간 50기가와트시의 규모로 이는 전기차 수십만 대 혹은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급하기에 충분한 양이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30년 중반까지 이어지며 협의에 따라서는 최대 7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장기 계약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세계 최대 제조사인 중국의 CATL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싸고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고,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본토에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테슬라는 무역 분쟁과 가격 변동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는 원래 GM과 합작 법인인 이 랜신 공장을 LG가 작년 5월 단독 소유로 전환하면서 주인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LG는 앞으로 삼성 SDI나 SK온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 내 LFP 배터리의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주요한 공급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판매에만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 세계 유틸리티와 상업용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메가팩의 수요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또 보조금의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미국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법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 테슬라 에너지 부분의 마진율 역시 더 올릴 수 있는 한 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테슬라가 CATL과의 거리를 두고 LG와 손잡고 있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픈 AI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결국 실질적인 건축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짓겠다던 고집을 꺾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아마존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보도를 보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고, 이번 사태를 보고 너무 쉬운 예측이었다면서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리포트에 따르게 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했던 자체 구축의 방식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 역시 1조 3천억 달러에서 6,600억 달러로 이 사업의 규모가 반토막 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짓겠다던 핵심 인프라 팀원들이 대거 퇴사하거나 조직은 해체되었고, 이제 오픈 AI는 스스로 땅을 파고 서버를 올리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자원을 렌트해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샘 알트먼이 백악관 옆에서 스타게이트를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는 그들에겐 실제로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122일 만에 구축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오픈 AI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조원 단위의 서버를 돌리고 냉각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픈 AI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빅테크에게 종속되게 된
것이고, 샘 알트만은 돈도 없으면서 자기 집을 크게 짓겠다라고 결국 큰 소리 치다가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I 패권은 모델의 지능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본과 또 구축 능력에도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xAI와 남에게 빌려 써야만 하는 오픈 AI의 실력 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로드스터의 공개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 말 로드스터의 새로운 공개 이벤트를 2026년 4월 1일 한마디로 만우절액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X를 통해서 아마도 4월 말로 늦춰질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있고, 2017년 처음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이후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2020년 생산이 목표였었고, 하지만 사이버트럭과 로보택시 등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면서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면서 또 연기냐라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 로드스터 관련된 소식을 보게 된다면 관련된 제조 엔지니어를 대폭 채용하기도 했고, 또 일체형 모노코크 시트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 로드스터의 목표인 제로백 1초 미만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로드스터에 대해서 제임스 본드의 모든 차를 합친 것보다 더 미친 기술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4월 말 정말로 땅 위를 떠오르는 테슬라의 로켓 자동차를 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게 되고요. 어떤 모습의 차량이 나오는지 4월 말을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라스베가스의 북쪽 핸더슨 주차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곳에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배송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아니라 이 차량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후방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렌즈 세척기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닦는 렌즈 세척 기능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이 기술은 앞으로 테슬라가 100%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라이다 없이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하고 있는 비전 올리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렌즈가 오염됐을 때 직접 닦으면 그만이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면 로보택시 혼자서 이런 과정을 해야만 하는데, 이번에 설치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 렌즈 바로 위에 있는 전용 세척 노즐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 이 테슬라는 원격 제어나 인적 개입이 없어도 24시간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이 카메라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노즐 부착으로 인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특히 달라스에서도 새롭게 목격된 차량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들이 길가에서 멈춰서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텍사스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반기 안에 베가스와 피닉스, 댈러스 등 주요 7대 메트로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었고, 점점 상반기가 다가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본다면 라스베가스나 댈러스 같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로보택시 한 대가 창출할 수 있는 연간 기대 수익은 3만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 돈으로 보면은 약 4,4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이 남게 되는 것인데, 이 로보택시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은 꼭 테슬라에서 제공되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가 산 제품 역시 하드웨어 4가 장착된 차라면 로보택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 렌즈 세척용 노즐처럼 일반 사용자의 차량에서도 이런 것을 장착하게 된다면 로보택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건 미국의 많은 대도시 중 왜 하필 베가스에서 이런 차량들이 목격되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라스베가스의 지하에는 보링 컴퍼니가 구축한 전용 터널이 있고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93개의 스테이션과 라스베가스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링 컴퍼니의 터널은 처음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토콜과 가장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조사가 만든 차량이 이 터널에 진입하려면 테슬라 수준의 정밀한 자율주행 제어와 터널에 맞춘 규격에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테슬라가 이미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끔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은 이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현대차의 모셔널도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차량들은 값비싼 라이더 센서들을
비치고 도로의 변수와 엣지 케이스들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는 돌발 상황이라는 무한한 변수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에서까지 FSD를 이용한 차량의 주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Y나 사이버캡이 지상뿐만 아니라 보링 터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상하게도 아마존의 죽수와 현대차의 모셔널 그리고 테슬라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라스베가스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가격 전쟁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요금을 불과 일주일 만에 2번이나 올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로보택시의 새로운 요금 체계는 기본 요금인 $3에 마일당 1.4달러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마일당 1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주행 요금이 무려 40%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은 돈을 더 벌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오스틴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 길어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좀 조절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수익성 역시 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40%나 올리면 이 우버나 웨이모를 타지 계속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우버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팁을 꼭 줘야만 하고 이 서비스에 따라서 15%에서 또는 20% 이상 되는 팁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가격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버는 피크타임 요금에 따라서 이 가격의 변동이 심한 상황이고요. 또 웨이모의 경우에는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로 인해서 요금을 낮추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가 현재 요금을 40%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웨이모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ARK의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성된다면 주행 요금이 마일당 0.2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그 요금의 7배인 1.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간극은 바로 미친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자, 현재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마일당 비용으로 1.4달러를 받고 있다는 말은 이 마일당 1.1달러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소리고 마진율은 무려 78%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고마진 소프트웨어 기업의 숫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Y 한 대를 팔면 약 8,000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긴다고 계산되고 있지만 이 로보택시로 투입되어서 하루 100마일 정도를 달린다면 연간 이익은 무려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이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보다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5배나 더 큰 돈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왜 테슬라가 공을 들여서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현대나 벤츠도 자본력이 있는데 결국 로보택시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시장의 가장 냉혹한 본질은 승자 독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보택시의 서비스의 핵심은 얼마나 저렴한가를 넘어서 얼마나 안전한가에 있습니다. 그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실제 도로를 달려본 주행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도로에서 60억 마일 이상의 FSD 주행 데이터를 쌓았고 이 현대차의 모셔널이나 벤츠가 지금 당장 로보택시를 투입한다고 해도 이 테슬라만큼 데이터를 쌓으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규제 당국이 이를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가상으로 돌렸다라는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테슬라는 이미 인간 운전자보다 5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지표를 들고 이 로보택시를 빠르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4월부터 사이버캡의 양산이 시작되고 많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 로보택시 플랫폼 안에서 등록되게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요. 베가스 시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분 정도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로보택시 서비스가 10분 이상을 기다리게 만들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너무나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로보택시만을 위한 자동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경쟁이 가능할지 이 앞으로의 승부가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열린 엔비디아의 GTC 2026 기조연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젠슨 황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사실상 테슬라가 개척한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면서 공표하는 발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엔비디아와 현대, 벤츠의 연합군과 테슬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에 돌입되고 있고, 과연 이 승부에서 누가 이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우버와 손잡고 발표한 이 로보택시의 계획을 보게 된다면요, 28개의 도시에 로보택시를 풀겠다라고 약속한 시점은 바로 2028년입니다. 이 가장 빠르다라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조차 2027년 상반기가 되어야만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바로 현재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오스틴에 이어서 라스베가스 그리고 주요 거점 도시의 점령은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가 확언한 대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양산 모델은 2026년 4월부터 텍사스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현대차나 벤츠가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해도 테슬라와 같은 가격 경쟁력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 테슬라처럼 전용 차량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비싼 외부 부품과 남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또 남의 칩을 사오는 비용 때문에 이 테슬라의 파괴적인 요금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앞으로 다른 회사들이 진짜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쯤 이미 테슬라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요금의 최적화를 마치고 여유롭게 도전자들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동차를 제조해서 수익을 올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넷플릭스가 영화관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영화를 구독하라고 말했을 때와 그 변화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할리우드의 거물들은 넷플릭스를 비웃었지만 지금은 100년 전통의 워너브라더스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들조차 생존을 위해서 파라마운트와 인수합병을 하고 또 플랫폼의 종속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처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파괴적인 변화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넷플릭스에서도 봤던 비슷한 상황을 자동차 산업에서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로보택시 기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기술이니 현대와 엔비디아가 만든 첫 번째 로보택시를 내가 가장 먼저 타서 그 안전성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